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문제, 통일되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과거사 청산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끝나면 3대 세습을 통해 내려오면서 저지른 수많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청산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멀리 가지 않고 우리의 사례를 통해서도 반면교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사 청산하자는 것은 절대 동의 못하지만 우린 해야 할 때 할 것을 못했습니다. 때를 놓친 것입니다. 민족을 팔아 잘 살던 인물들이 해방 후에도 기득권 세력으로 남은 것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의 큰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례가 북한에서도 반복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북한에서의 과거사 청산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김정은 체제 협조자에 대한 처벌 범위와 처벌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외세에 의해 강점된 나라도 아니고 지속적인 반체제 세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또 어쩌면 전 국민이 3대 독재 체제의 부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과거사 단죄에 있어 처벌 범위를 특정 짓는데 매우 어려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두루 감안한다면 북한의 과거사 청산은 해결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서 모델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세계의 사례를 오늘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외국의 과거사 청산 처벌 사례는 크게 외세에 점령됐다가 해방된 나라에서 이뤄진 사례와 독재 체제가 끝난 뒤 이루어진 처벌 사례가 있습니다. 외세 강점기에 대한 부역자 처벌의 가장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프랑스를 보면 1944년 8월 25일 파리 해방 이후를 전후해 약식 처형, 여성 부역자들의 머리를 깎는 삭발식 등의 초법적인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진 재판을 통한 처벌은 드골 정부의 명령, 부역자 재판소, 공민재판부, 최고재판부 등의 법령과 기구에 의해 계속되었습니다. 사법숙청은 약 35만 명의 대독 협력자 가운데 12만 명 이상이 재판에 회부되었고 그중 약 3만 8천 명이 유무기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약식 처형 9천 명, 합법적 처형 1,500명 정도이고 공민권 박탈 5만여 명이었습니다. 언론인과 문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 문인과 언론인이 첫 번째 숙청 대상으로 오른 것은 이들은 가장 증오를 받는 부역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파리 한 부역자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은 작가, 언론인 32명 중 12인이 사형 선고를 받고 그중 7명이 처형됐습니다. 프랑스는 외세 지배가 끝난 뒤 이뤄진 과거사 청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과거사 숙청이 비교적 가혹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기 때문에 사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독재 체제 하에 과거사를 조사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는 20세기와 21세기를 거치며 전 세계에 20개 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도 그중 하나지만 2005년 출범한 한국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처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데 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외국의 경우 우간다, 볼리비아, 필리핀, 아르헨티나, 칠레, 차드, 남아공, 독일 등 수많은 나라들에서 과거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이름은 약간씩 다르지만 과거사 규명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이 가운데서는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는 위원회도 있고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실패한 위원회의 공통점은 과거사 조사 시점에 과거 인권 침해 사건에 가담됐던 세력이 여전히 강력한 기득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과거 기득권 세력이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는 경우엔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입니다. 필리핀의 사례도 재미있는데 문제가 과거 인권 침해 사례에 가담했던 상당수 군 장교들이 마르코스 정부에 대항한 쿠데타에서 큰 공로를 세움으로써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민중의 지도자가 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북한에서 그대로 재현될 수 있습니다. 과거 반인권 침해 범죄에 가담했던 인물들이 김정은 체제 붕괴에 큰 공로를 세움으로써 공과를 따져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고
또 북한의 과거사조사위원회가 설립돼도 위원회의 활동에 사사건건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위원회는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1992년 3월 과거사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최소 2만 1000명의 희생자 가족들의 증언과 자료를 통해 백인 정권 시절 벌어진 고문과 처형, 살인과 성폭력 등에 대한 범죄 사실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향은 매우 뜨거웠지만 남아공의 과거사 청사는 보복 없는 과거 청산을 주장했기 때문에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례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남아공의 과거사 청사는 따라 배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미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1983년 군부 종식 이후 실종자들에 대한 국가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실종자 8,980명을 확정하고 340곳의 수용소에서 벌어진 범죄를 폭로했습니다. 여기까진 잘했는데 과거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조짐이 있으니 사면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2005년 재수사를 했지만 너무 늦었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국가는 콜롬비아인데 2015년 정부와 최대 좌파 게릴라 반군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사이에 체결된 평화협상입니다. 이 협상에서 범죄자 처벌은 3년 넘게 평화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됐는데 마치 한국전 당시 포로협상 문제로 정전협정이 2년 넘게 공전한 것과 판박입니다. 결국 나온 타협안에서 주목할 점은 자백하더라도 전쟁 범죄나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는 5년 내지 8년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혐의를 자백한 것과 마지못해 혐의를 인정한 것의 차이는 전자는 느슨한 공간에 5년 내지 8년 동안 구속하지만 후자는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숨겼다 발각되는 경우에 20년형으로 엄격한 처벌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협상안이 2016년에 50.2% 대 49.8%로 부결됐습니다. 국민들이 반대 투표를 한 결정적인 이유는 죄를 지은 반군을 5년 내지 8년 동안 구금하는데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콜롬비아에서는 1964년부터 정부와 좌파 반군 사이의 내전으로 최소 22만 명이 사망하고 8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콜롬비아 국민들은 평화보단 지은 죄에 합당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지금 또 평화협상이 계속 공전 중인데 이번 투표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콜롬비아 사례가 북한에서 과거사 청산의 기준을 정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례라고 봅니다. 콜롬비아에서는 54년 동안 22만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북한에서는 최소 100만 명 이상이 김일성부터 이어지는 3대 세습 독재 기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 역시 콜롬비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과거사 청산은 콜롬비아보다는 기준이 더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 죽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북한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데 이에 대한 제 생각은 다음 영상에서 밝히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